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같이 받아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2단원 2단원 기본적으로 아이고 아까워. 전자기 파트. 전기와 자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기본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전류. 우리가 인텐서티라고 하고 I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전류의 색인데 줄여서 전류라고 표현하죠. 자, 일단 정의는 이래요. 전류라는 건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시간분의 전기의 흐른 양 또는 전기가 가지고 있는 총 전기의 양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원래 단위는요, 시간으로 전하량을 나눈 값이야. 그래서 전하량이 단위는 쿨롬이고 시간이 단위는 세크죠. 그래서 원래 단위는 안 걸리게 주시고 앞으로 좀만 자, 다시 전류라는 건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단위 쿨롬을 써요. 그래서 쿨롬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때 그 쿨롱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쿨롱을 사용하고 시간은 표준단위 세크, 쿨롱 퍼 세크야. 근데 이 쿨롱 퍼 세크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암페어로 줄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암페어라는 건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량이 흐르는 세기를 우리가 보통 전류라고 정의를 하고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으로 자, 이 전류는 두 종류가 있죠. 일단 첫 번째, AC와 DC가 있고요. 아시 닥쳐는 아니고, alternating current, 교대로 흐른다. 그래서 이걸 교류라고 하고, direct current, 직방으로 흐른다.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우리가 이걸 시간당 전류의 전류의 세기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보통 교류는 사인 곡선으로 표현을 하죠. 직류는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거니까 약간 삐뚤어졌는데 시간이 흘러도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 않고 얘는 시간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변하죠. 그렇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가정용 형광등이 교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교류 220V 60Hz. 그러니까 1초에 이게 60번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1초에 110번. 이제 다시 요거를 1초에 60번 하기 때문에 한번 켜졌다 한 번 진동할 때마다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지. 그래서 얘는 지금 1초에 120번 켜졌다 꺼지고 있어요. 우리 눈엔 켜져 있죠 계속. 왜? 우리 눈이 못 따라가는 거야. 실제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죠? 플래시가 번쩍 터지거나 갑자기 섬광판 같은 게 번쩍 터지면 눈이 뿌얘지고 눈을 감아도 이 안에 목에 뿌한 게 남아있고 잠깐 시야가 흐려지죠. 그런 것처럼 시세포의 잔상이 남아서 그래. 잔상.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켜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켜졌다 꺼지는 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지 못해. 물론 지난주에 LED 했죠. LED는 계속 일정하게 켜져 있고 얘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누적되면 눈의 피로로 와 닿아요. 그래서 장시간 공부할 때는 교류 형광등 아래보단 일정한 직류 LED 스탠드 아래서 공부하는 게 눈의 피로를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제 기본 정보 있죠. 원래 전류는요. 그러니까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전류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지, 그치? 근데 전자를 발견해서 확인해 보니 사실은 이 전자의 흐름이 전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이 전류예요. 근데 그 전자는 사실 음전을 띄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전류에 대한 어떤 이론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가장 단순하게 기존의 이론을 지키면서 이 실제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실제죠, 실제
전자의 흐름이 전류고 그 전자는 마이너스 나와서 플러스로 이동하지만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대로 이걸 그냥 약속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이 전류이긴 하나 전자는 입자 자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 그 흐름을 전류라고 해서 전류는 그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그냥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걸 다 뒤엎기 너무 불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되기 훨씬 이전부터 전류라는 개념을 만들어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발견된 건 사실 얼마 안 돼.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죠. 그렇지? 100년 조금 넘었단 말이야. 근데 훨씬 이전부터 전류라는 개념을 만들어 쓰고 살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하량. 이건 그 교재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소양, 물리학을 공부하기 기본 소양이에요. 전하량이라는 건 전기가 흐르는 양이죠. 그래서 얘는 쟤를 이용해서 그냥 식으로 정리하면 Q는 IT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에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흐름 총량, 전기가 흐름 총량 전하량이 되고 단위는 쿨롱을 쓰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 양이 크거나 또는 일정하게 흐르는 전하량을 라지 Q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뭐 한 점에 찍힌 아주 작은 입자처럼 어떤 입자에 존재하는 전기 양을 점전하라고 하고 보통 스몰 Q로 사용하기도 하죠. 뭐 편의상 뭐 라지 Q를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스몰 Q로 쓰기도 합니다. 전기가 흐른 총량, 전하량이고 아니면 쿨롱을 쓴다. 우리가 이제 전하량 구조의 법칙이라는 걸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그렇지? 전기가 흐르면서 그 총량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흐르는 총량은 줄어들거나 늘지 않는다. 이게 전하량 구조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보통 회로에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구가 있고요. 여기도 전구가 있어. 여기 회로에 10A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쪽은 만약 6A가 흘렀다. 그럼 여기 얼마가 흘러야 돼? 4A가 흐르겠죠. 총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흐르는 과정에서 전구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소모했더라도 나오는 흐르는 총량은 10A. 그러니까 전구에 불을 켜고 빛이 나게 하고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소모를 했어요. 그래도 흐르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게 전하량 구조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쿨롱의 법칙에서 예를 들었죠. 만약에 플러스 4Q와 마이너스 8Q인 두 점전화가 있다. 둘을 접촉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두 전하를 접촉시키면 총 전하량이 얼마가 되지? 연산하랬지? 그럼 마이너스 8Q 그 다음 플러스 4Q니까 그냥 연산하면 총량이 마이너스 4Q가 되고 다시 얘를 떼어넣으면 얼마가 됐죠? 떼어넣으면 얘는 얼마? 이걸 반반 나눠서 마이너스 2Q가 됩니다. 이것도 전하량 구존의 법칙으로 성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전기를 띈 입자들은 그냥 접촉하는 순간 부호가 뭘로 바뀌어? 접촉 전에 더 큰 전하량의 부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접촉하는 순간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고 띄어도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접촉 전에 얘가 더 컸다면 이건 지난주에 예를 들어줬죠, 그렇죠? 쿨롱의 법칙하면서 얘가 플러스 8Q고 마이너스 4Q였다면 접촉하는 순간 전체가 플러스가 되고 떼어놔도 전체가 플러스가 돼. 얘는 중성 상태야. 중성 상태에는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 정전기를 띄고 있어. 접촉하는 순간 어떻게 돼? 전체가 다 플러스가 되고 떼어놔도 플러스가 돼. 얘는 중성이야.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 접촉하는 순간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고 띄어도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는 순간 더 큰 전하로 부호가 바뀌어가요. 정전기를 띄게 되죠. 근데 정전기도 유전 긴급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현재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압. 전압은 조금 어렵습니다.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개념이 어렵고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원래 기본 정의는 조금 어려워요. 원래 전압의 기본 정의는 라지 V고 볼티지 약자죠. 단위 전하, 단위 양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1쿨럼이 양전하예요. 단위 양전하. 이 플러스 1쿨럼이 전하가 한 1의 양을 뜻해. 1 에너지 정리해서 1과 에너지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단위 양전하 1쿨럼의 전하가 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1쿨럼의 전하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1쿨럼의 전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개념이 전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위는요. 일과 에너지의 단위 줄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 쿨롱을 사용합니다. 근데 줄퍼 쿨롱이 약간 익숙하지 않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의상 볼트의 옆쪽을 기려 뭘로? 볼트로 약속을 합니다. 얘는 문자와 단위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전압 같은 경우에만 이제 문자와 단위가 동일하죠. 대부분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는 뭘 의미하죠? 1쿨럼의 전하가 220줄에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1쿨럼의 전하량이 2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이제 통합과학 뒷부분에 뭐 전력 수송이나 전력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학 통합과학 전체에서 약간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야. 그 부분이 원래 물리 파트가 더 어렵고, 근데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똑같이 그대로 소개하진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유리해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W의 되면 한 일은 어떻게 돼요? 전하 1쿨럼의 전하가 한 일은 어떻게?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1 에너지 정리해서 이걸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전하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전하가 사용한 에너지는 전하량 곱하기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핵 융합이나 분열에서 특히 핵 분열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얼마였죠? 먼저 92번 235 우라늄이 중성자 하나를 흡수해서 분열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약 200메가 전자 볼트였고, 그 다음에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당,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또는 양자수 1당 가질 수 있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n 제곱분의 13.6 전자 볼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전자 볼트가 뭘 의미하는 거야?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우리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보통은 이걸 에너지 단위로 바꾸면 1전자볼트는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19승 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에너지 단위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다 줄 단위를 쓰죠. 근데 아주 작은 세상, 미시의 세상, 원자의 세상에서는 원자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단위를 뭘 쓴다? 전자볼트 단위를 씁니다. 결론, 여기서 의미는 뭐야? 전하량과 전압이 1이며 에너지를 의미하는 단위이므로 전자볼트는 뭐와 대응되는? 줄과 대응되는 그냥 에너지를 표현하는 단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볼트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사실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전류의 색이, 전류가 흐르는 색이 줄여서 전류라고 하고, 전류가 흐른 양을 전하량이라고 해. 그럼 이 전압은 뭐냐? 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통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 자, 이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긴 수조가 있다고 가정해볼까? 그래서 이 아래쪽이 이렇게 연결된 수조가 있고 왼쪽에 물이 이만큼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물이 요만큼 차 있고 가운데 콕 밸브로 잠가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되죠? 물은 흐르겠지.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요? 우리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이 있는데, 물은 항상 수위가 높은 수위가 일을 해주지 않거나 뭐 다른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중력에서 수위가 높은 거 수위가 낮은 것으로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흐르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붑니다. 그럼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흘러요.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수위가 높은 거 수위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 보통 이 수위를 전기로 생각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해요. 전기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위를 7V라고 해볼까? 전기적 위치의 단위도 전위를 씁니다. 전압이랑 동일하게 볼트를 쓰고, 그러니까 얘는 4V라고 해보죠. 전위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그럼 이 차이가 얼마가 나와? 이 차이가 얼마가 나와? 3V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또는 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을 걸었다 무슨 뜻이야? 경사를 만들었다. 경사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 경사가 높은 곳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전류가. 그럼 당연히 전압이 크면 어떻게 돼? 전류가 강하게 흐르겠지. 전압이 낮으면 어떻게 돼? 이 차이가 전압이지 차이가. 그러니까 전이차 전압이 작으면 전류도 약하게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보통 그럼 수위가 높은 곳이 전위가 높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큰 곳이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류는 전위가 높은 플러스 전위가 낮은 마이너스로 같아질 때까지 흐르는 겁니다. 이 대신에 이게 전압의 개념이야.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면 그냥 단순하게 흐를 수 있는 높이죠. 그치? 보통 물로 많은 예를 들어 물. 자, 수위가 높은 곳, 수위가 낮은 곳에 물이 흐르겠죠. 이 물에 흐르는 세기가 뭐야? 전류의 세기. 그럼 물이 흐른 양이 전하량이 되는 거야. 대신에 그럼 이 높이차, 수위차, 이 수위가 고수위와 저수위의 높이차를 뭐에 대응되는 전압에 대응이 되는 거야. 전압이 크면 강하게 많이 흐르겠죠. 전압이 낮으면 약하게 조금씩 흐르겠죠. 이게 전압의 그러니까 전류, 전압, 전하량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우리가 보통은 전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은 전위가 예를 들어서 7V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4V래. 그럼 차이가 얼마큼 나죠? 3V만큼 차이가 나지, 그치? 그럼 얘는 전압이 3V인 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13V고 여기가 10V야. 그럼 이게 3V 전압이 되는 거야. 이 높이 차이를 우리가 전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류였고 교류는 어떻게 되죠? 교류는 이렇게 사인 곡선 그려주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한 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번엔 바뀌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번 이렇게 반대로 흐르고 왔다 갔다 교대로 흐른다고. 교대로 흐르잖아. 방향도 세기도 계속 변하지, 그렇지? 교대로 흐르. 우리가 사용하는 것 교류 220V겠지. 보통 일반적으로 조그만 이렇게 전지 있죠, 건전지. 배터리라고 하지. 제일 조그만 손가락만 새끼손가락만 AAA고 그 다음 중간 거 AA고 뭐 A고 이렇게 종류에 따라 크기에 따라 사용하는 배터리가 다르죠.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그 TV 리모컨에 들어가는 전지 다를 거고 뭐 탁상 시기에 들어가는 전지 다 이렇게 다르죠. 크기가 다르고 근데 보통 직류를 사용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는 대부분 직류를 많이 사용하고 가정용은 교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 왜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지는 물력 원래 옛날에 나왔고 요즘에는 이제 통합과학은 가볍게 소개를 합니다. 보통 이 교류가 성전하게 전기를 보내주기 좋아요. 손실 없이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데 되게 좋아. 근데 사실은 어쨌든 안정적인 전기예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지난주에 정류회로 다이오드 배웠잖아, 그렇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반도체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직류를 사용합니다. 안정적인 직류. 반도체는 예를 들어 PN 접합 다이오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흐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류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TV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충전기 다 교류에 연결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교류에 연결하더라도 그 중간에 다 뭐가 개입돼 있다? 정류회로 다이오드가 개입돼 있어서 들어가 있어서 뭐 전압을 이제 변압기가 전압을 바꿔주고 교류를 직류를 바꿔주죠.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 전부 다 220V에 꽂으면 직류 한 5V로 충전이 되게끔 바꿔줍니다. 그래서 노트북 그다음에 뭐 태블릿 충전기라든가 요즘에 이제 LCD나 LED, TV 요즘 냉장고에도 반도체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애들 전부 다 대부분 다이오드가 들어있고 그 다이오드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죠. 자, 그 다음에 저항으로 갈까? 자, 이 저항이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아주 어렵게 잘 나와요. 저항의 정의가 뭐죠? 저항이라는 이름이 뭐야? 저항. 뭘 저항해? 여기서 저항이라는 건 방해 개념, 방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의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막는 저항이 약하다. 그럼 저항이 강하다. 전류의 흐름을
강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개념이고, 이제 보통 원자의 구조적 배열이,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원자 핵의 배열이 전자의 일정한 흐름을 방해하죠. 그런 걸 저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저항의 정의를 보죠. 자, 정신 차리고 잘 봐. 저항은 레지스턴스 약자 R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리스 문자의 P의 대응은 로라고 해요. 로. P 아니고 로예요. 로.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밀도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 전자기 파트에서는 비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됐고 S 단위 면적당 길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을 약속하는 문자죠. 얘는 면적 스퀘어, 단면적 랭스 길이. 자, 그럼 이게 뭐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로라고 읽고 의미는 비저항이다. 로라고 해요. 로. 의미는 뭐냐? 물질의 종류를 내요. 물질의 종류. 그러니까 같은 길이 같은 단면적일 때 물질의 종류가 저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금속 중에 저항이 제일 작은 물질이 뭐죠? 정확하게 비저항이 제일 작은 물질이 뭐냐? 은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이. 알루미늄 순 있는데 1, 2, 3 등이 은동금이에요. 은동금. 메달권인데 약간 다리로 은동금 순으로 전류가 잘 흐릅니다. 자, 일단 단위는 뭘 쓰죠? 오메가, 줄여서 옴이라고 하지. 옴. 저항이다 1옴, 2옴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이 비저항이라는 건 어떤 금속의 고유 성질이야. 그러니까 도체의 고유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제일 비저항이, 그러니까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일 때는 비저항이 제일 작은 애가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애. 그래서 은이 전기가 제일 잘 통하고, 그다음 구리, 금순. 자, 보통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선에는 뭘 쓰죠? 구리를 사용하지, 그렇지? 구리 전선, 구리 도선을 사용합니다. 왜 은을 안 쓰죠? 너무 비싸잖아. 구리도 사실 생각보다 비싸요. 많은 양이 들어가면 비싸. 근데 상대적으로 은은 너무 비싸죠. 이거 그냥 전기가 잘 통한다고 은으로? 말도 안 되지. 도둑들이 다 잘라가. 옛날에,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워낙 이제 못 살던 시절에는 동네에 막 보물상 이런 것도 존재하고, 도둑놈들이 막 이 구리 전선 있죠? 두꺼운 구리 전선은 어차피 수입료기 때문에 비싸요. 이거. 그냥 시골 지방 가면 막 이걸 좀 똑똑한 애들이 접지해갖고 막 전선을 막 잘라서 팔고 막 이랬어. 고속도로에 가면 피레침 있죠, 피레침. 피레침이 있고 정전기는 뾰족한 곳에 모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건조할 때 정전기가 잘 발생하고, 그 어떤 그 쿨렁의 법칙과 등전이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기가 뾰족한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 제일 뾰족한 건 손끝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정전기가 손끝에 모여있다가 금속같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만나면 방전되면서 아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털 스웨터 이런 것도 정전기 잘 생기죠. 불 다 끄고 교복조끼, 교복조끼나 이런 거, 털 스웨터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불 다 끈 다음에 깜깜한 곳에서 털 스웨터 벗으면 어떻게 돼?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불이 번쩍번쩍 스파크가 튀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항상 정전기 방지 탭이 먼저 터치해서 방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전기 불빛이 빡 튀면 어떻게 돼? 폭발하거나 불부터. 유튜브에 유명한 짤이 있죠. 어떤 러시아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옷에 이렇게 그 앙고라 소재 털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먼지가 붙은 것 같기를 막 이렇게 털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온 증기랑 반응해서 불꽃이 튀어 불이 확 붙는다. 큰일 나겠지, 그렇지? 폭발하거나 엄청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못 이겨도 얘기가 되겠냐. 그래서 그 피레침이죠, 피레침. 그래서 이 피레침도 쭉 연결하면 땅에 두꺼운 이제 구리 전선으로 해서 깊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런 거 같다. 도둑놈들이 막 훔쳐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리도 그런데 은으로 만들면 전기를 못 쓰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워낙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적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어쨌든 도둑이 없진 않으니까, 그렇지? 외국 같은 난리나. 핸드폰 들고 있다. 유럽만 해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 막 많이 훔쳐가지, 그렇지? 남미는 핸드폰 들고 있으면 뺏어가서 저항하면 총으로 막 쏴. 막 그냥 핸드폰 하나에 그냥 죽어 막 사람이.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 핸드폰 카페에 막 놓고 나가도 화장실 갔다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치? 자, 금은요 아주 얇게 만드는 전자제품의 전선을 다 금으로 대체합니다. 왜냐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금이나 은의 특징은 전기가 잘 통하는데 부식이 약해요. 특히 구리. 그러니까 구리 전선을 안전 N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피복으로 쌓는단 말이지.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노출돼도 금이 비싼 이유가 뭐야? 이온화 경향도 거의 끝에 있죠. 맨 끝에 있지. 반응하지 않는다고 녹슬지 않는단 말이지. 금이 가장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원래 성질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뭐 연성, 전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속이 또 금이에요. 거의 원자 단위에 가깝게 펼 수 있어.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전선을 금으로 대체하고 금을 굉장히 얇게 펴서 기판에다 이렇게 붙여서 그냥 공기 중에 드러나도 전혀.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내가 통화하다가 내 침 튈 수도 있고 땀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도 녹슬지 않아요. 왜? 금의 특징이죠. 그래서 보통은 얇게 만드는 그런 가전제품에는 금이 전선을 대체한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항의 정의는 뭐냐? 저항이라는 건 면적분의 길이이고 이때 비저항은 물질의 성질에 따라 그 저항을 결정하는 정도다. 물질의 성질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러면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뭐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죠?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지.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뭐가?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1옴짜리랑 2옴짜리를 직렬 연결하면 사실 이거 뭐랑 같은 거야? 3옴짜리 저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기술 과정 시간에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과학 시간에도 배우죠. 그렇죠? 병렬 연결하면 뭐가 일어나? 단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단면적이 두꺼워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저항을 2옴짜리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얘는 뭐랑 같아? 그냥 1옴짜리 저항과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건 뭐 역수의 합의 역수 뭐 이런 게 있는데 R1분의 뭐 시그마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우리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직렬 연결 정도는. 물리학 1에서 병렬 연결 계산은 안 나와. 하지만 병렬 연결일 때 전압이 일정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직렬 연결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뭐 1옴, 2옴 동일한 저항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2배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저항과 관련해서 전기 전도도 이거는 물리학 책에 나옵니다. 전기 전도. 그래서 전기 전도도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르는 능력이고 시그마 이건 소문자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시그마는 비저항 분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기 전도도 그냥 이렇게 외워도 돼. 전기가 흐르는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 분의 1이다. 당연히 비저항이 작은 게 전기가 저항이 작죠. 그럼 저항이 작으면 뭐가 잘 흘러? 전류가 잘 흐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전기를 잘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이걸 전기 전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 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 온도와 비저항 간의 관계를 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 하는 내용들은 다 물리학과 통합과학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걸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쉬운 거에서 잘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돼. 다 잘해야 돼. 자, 그럼 비저항과 온도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비저항과 온도 관계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Y축은 비저항이에요. 비저항.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길이와 단면적이 동일하다면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저항 분의 1이 전기 전도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일단은요. 일반적으로 도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이 커져.
그러니까 같은 단면적 길이라고 했을 때 비저항이 커지고 저항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유전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충돌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자기들끼리 흐름을 방해해. 그래서 비저항이 커지고 결국 저항도 커져서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돼. 뭔 소리냐면 저기 문 열어놓고 10명이 동시에 줄을 맞춰서 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10명이 줄을 맞추지 않고 동시에 한 곳으로 몰리면 막혀서 못 나갈 수 있잖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넘어지고 그런 것처럼 오히려 온도가 증가하면 비저항이 커져서 전기 저항이 커진다. 자, 그 다음 이게 반도체.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반도체 같은 경우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띠틈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띠틈을 초월해서 원자가대에서 전도대로 올라가는 전자들이 증가합니다. 그럼 자유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원자가대에 있는 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가는 순간 한 쌍의 양봉과 자유전자가 생기고 자유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다.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비저항이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만 올라가도 그 도체 수준에 가깝게 비저항이 작아지고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죠. 자, 그럼 부도체도 절연체도 보통은 부도체도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비저항이 작아져. 그러니까 저항 결국 뭐 같은 길이 같은 면적이면 저항이 작아지죠. 그러나 이게 지금 이 물결 문제가 뭐냐면 저 위에 있는 거 여기 내린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1, 2, 3, 4 뭐 그다음에 41, 42, 4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비저항의 감소는 하나 전기가 흐를 정도는 아닌 거야. 전류가 흐를 정도로 비저항이 떨어지고 저항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 하나 참고로 하시면 원래 물리학 1에 있다 통합과학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슈퍼컨덕터 뭐죠? 이 빨간색은 특정 온도 크리티컬 템퍼레이처다. 그래서 임계 온도 이하에서 특정 온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갑자기 전기저항이 0이 됩니다. 혹시 한슬아 학생 왔을까요? 아, 네. 네네. 체크 안 하고 들어왔어요. 아니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걱정되셔가지고. 잘 밖에 안 되겠지. 너 들어올 때 출석 체크 안 했어? 했어요. 그래. 뭔가 오차가 생겼다. 자, 어쨌든 이런 물질을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전기 전도가 0이 됩니다. 비저항이 0이 돼. 그래서 전기 전도가 매우 저항이 0이 돼. 그럼 엄청난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만들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이건 신소재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수은 있죠. 수은은 금속이지. 근데 상온에서 녹아 있잖아. 액체 상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수은은 금속이야. 금속인데 녹아 있는 금속이라고 상온에서. 이 수은을 고체로 만들려고 온도를 막 낮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4Kelvin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걸 발견합니다. 초전도체.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는 뭐 외부 자기장을 다 밀어내는 100% 반대성 마이스먼 효과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세우고 선생님이 물질을 자성하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저항, 요게 중요해. 저항이 중요해. 여기 있는 개념은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좀 더 그냥 고등학교스럽게 복습을 하는 거고 전압은 처음 소개하지만 그냥 사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안 나와. 그냥 전압의 개념이 그냥 요 정도다만 이해하시면 되고 전자볼트가 줄 단 에너지 단위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저항은 뭐 시험에 대놓고 나와요. 그래서 저항과 비저항 서로 역수관계 되겠지. 요거 그렇죠. 요걸 그러면 비저항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비저항은 L분의 SR이지, 그치? 되시나요? 그럼 전기 전도도는 또 역수하면 되잖아. 그럼 SR분의 L이라고. 되십니까? 이런 거를 간혹 자주는 아닌데 어쩌다 내면 난리 납니다. 왜? 평소에 익숙하게 잘 풀었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가끔 이런 걸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오히려 되게 어려운 거 맞고 이런 거 실수로 쓰려버리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잘 정리해 두시고 이걸 비저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게 줄로 넘기면 L분의 SR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전기 전도도 또 역수잖아, 그치? 전기 전도도는 SR분의 L이 되겠죠.
같이 정리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 비저항은 온도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자유전자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비저항의 온도가 높아지면 도체는 오히려 커져서 전기가 잘 안 흐르고 반도체는 오히려 전기가 잘 통하는 상태가 되고 부도체도 비저항이 떨어지나 전기가 흐르는 건 흐를 정도는 아니고 대신 거기에다 추가로 초전도체 특정 온도 그러니까 봐봐 초전도체는 거의 대부분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온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임계온도라고 하는데 이 온도가 높은 게 도체야. 도체니까 똑같이 도체가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렇죠? 대신에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뭐가 된다?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이 듭니다. 이걸 이용해서 MRI에 사용되는 초전도 자석이라든가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에 이 초전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거 다 정리하세요, 빨리. Right now.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아드릴게요. 오케이?